이란이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국 외교부 직통 채널이 아니었어요. UN 비공식 라인도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중동 협상을 담당해온 나조차 존재를 몰랐던 채널이었어요. 이란이 그 선을 먼저 끊었고 그 자리에 단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국이 아니면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 그 말을 처음 들은 건 새벽 2시가 막 지난 백악관 지하 상황실이었습니다. 나는 그전까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중동 파일을 검토하던 중이었는데 천장 스피커에서 경보음이 터져 나오는 순간 손에 든 서류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끝이 멈췄어요. 화면이 붉게 바뀌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실시간 위성 영상이 중앙 대형 모니터를 채웠어요. 초대형 유조선 하나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수백 미터 상공으로 솟아오르고 있었고 선체 중앙부는 이미 반으로 갈라져 있었으며 그 주변 수면 위로 기름이 번지면서 불길이 바다 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며 숨을 참았어요. 규모가 달랐습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건 화면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상황실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전쟁이다 라고 소리쳤고 그 한마디가 공간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버렸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연기 색깔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검고 두꺼웠어요. 어떤 종류의 폭발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그 감이 맞다면 이건 즉흥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준비한 일이었어요. 해군 구축함이 현장에 접근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건 그로부터 몇 분 뒤였습니다. 그 직후 드론대가 탐지됐다는 긴급 보고가 연이어 들어오면서 상황실이 한꺼번에 소리로 가득 찼어요. 무전음, 키보드 소리, 장군들이 서로 고함치는 소리가 뒤섞였고 나는 그 소음 속에서 화면만 계속 봤습니다. 드론 궤적이 레이더에 찍히고 있었어요. 현장은 이미 교전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들어온 건 혼란이 정점에 달하던 순간이었어요. 경호원들이 먼저 문을 열었고 국가안보팀이 뒤를 따랐으며 대통령은 화면을 한번 훑고 즉시 국가안보회의 소집을 명령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결론이 하나의 방향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보기관 수장이 자료를 펼치며 이란의 소행이라는 분석을 보고했습니다. 장군들은 즉각적인 보복 계획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나는 그 흐름 속에서 한마디를 끼워 넣기 어려웠습니다.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화면 속 연기가 계속 눈에 걸렸습니다. 너무 깔끔한 폭발이었어요. 타이밍도 이상하게 맞아떨어졌고 화재 범위가 어딘가 계산된 듯 보였습니다. 나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요. 회의가 보복 공격 계획 승인 쪽으로 기울던 무렵 CIA 국장이 스마트패드 화면을 확인하다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가 회의를 잠시 멈추게 하더니 말했어요. 이란 성명이 들어왔습니다. 통역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이란은 미국과의 모든 공식 협상 채널을 즉각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화 상대는 단 하나라고 밝혔어요. 한국. 나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통역이 다시 읽었어요.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군 한 명이 피식 웃었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국방부 차관보도 옆 사람에게 낮게 중얼거리는 게 보였는데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인지 짐작이 됐습니다. 솔직히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세계 경제에 목줄이 걸린 해협 봉쇄 위기에서 이란이 한국을 지목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됐습니다. 외교적 허세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더 복잡한 계산이 있거나 어느 쪽이든 그 이유를 지금 당장 알 방법이 없었어요.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두 번째 유조선이 공격받았어요. 국제 유가가 시간 단위로 치솟았고 아시아 증시가 개장 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동맹국들의 긴급 연락이 동시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안보팀 전체를 다시 소집했는데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72시간 안에 군사행동 여부를 결정한다. 그 숫자가 상황실 안공기에 걸렸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들으며 이란의 성명을 다시 떠올렸어요. 한국과만 대화하겠다는 그 말이 처음과는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허세라고 웃어 넘겼는데 두 번째 공격이 나오고 72시간 카운트가 시작되자 그 말에서 다른 무게가 느껴졌어요. CIA 국장이 나를 따로 불러 세운 건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주변을 한번 확인하더니 얇은 파일 하나를 내밀었어요. 나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내용은 짧았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국장이 말했어요. 한국을 데려오지 못하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나는 문서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서울행 군용기 좌석 하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어요. 복도 끝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는데 이미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에서는 아직 불길이 꺼지지 않았어요. 서울행 군용기 안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보면서 CIA 국장이 건넨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란이 왜 한국을 지목했는지 납득할 근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일에는 이름 하나가 있었어요. 박준혁, 전직 해군 장교. 그 아래로 실패로 기록된 작전 이력이 짧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이 있었어요. 이란과의 비공식 연결 경로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나는 그 한 줄을 보며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서울 미국 대사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이미 좋지 않았습니다. 대표단 선임이 나를 보자마자 낮게 말했어요. 저 사람이 전부입니까? 나는 그가 보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회의실 구석 의자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는데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넥타이가 약간 비틀어져 있었으며 손에는 서류 한 묶음이 들려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자리에서 일어서는 동작이 느리지 않았어요. 그가 박준혁이었습니다. 나는 악수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이란과의 유일한 연결 경로인지 판단하려 했어요. 눈빛에서 무언가 읽혔는데 불안이 아니었고 긴장도 아니었으며 자신감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무언가였습니다. 대표단의 한 명이 팔짱을 끼며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한국 정부가 왜 하필 이 사람을 보냈습니까?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박준혁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란 측이 원하는 회담 장소는 오만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얹어놓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회의실 분위기를 잠깐 바꿔놨습니다. 나는 이란과 어떤 경로로 연결되어 있는지 직접 물었어요. 박준혁이 서류 한 장을 꺼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지명이 적혀 있었어요.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연결이었어요. 언제부터냐고 물었더니 그가 짧게 답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됩니다. 나는 더 물으려다가 시간이 없다는 걸 떠올렸어요. 대표단 선임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걸린 문제에 실패 이력이 있는 사람을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더 컸어요. 박준혁이 그 말에 처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대표단 쪽을 보며 말했어요. 이란이 원하는 사람은 저입니다. 그 이상은 덧붙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 짧은 말에서 이상하게 무게를 느꼈는데 그 이유를 그 자리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준혁을 오만행 전용기에 태우기로 했어요. 탑승 직전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CIA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입구 여러 지점에 대한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그 내용을 읽으며 발이 잠깐 멈췄어요. 대한 미사일 배치는 협상 의지가 아니라 전쟁 준비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회담 장소를 오만으로 보내왔다는 것. 두 메시지가 이상하게 맞물리지 않았어요. 나는 박준혁에게 그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다가 말했어요. 이란은 아직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방금 읽은 내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대한 미사일 배치라는 사실과 전쟁 의지가 없다는 그의 말이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대표단 선임이 비행기 탑승 직전 내 옆으로 와서 낮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말 믿지 마십시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믿는다는 게 아니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더 정확했으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서울 불빛이 멀어지는 걸 봤어요. 박준혁은 앞자리에서 서류를 다시 펼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여전히 비틀어져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오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만 비밀 회담장은 수도에서 한참 벗어난 사막 외곽에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모래 냄새가 코를 찔렀고 건물 외벽은 햇볕에 달궈져 가까이 서 있기만 해도 열기가 피부에 닿았어요. 나는 미국 대표단과 함께 회담장 입구에 섰습니다. 안내 요원이 박준혁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통역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란 측이 미국 대표단의 입장을 거부했다는 말이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표단 선임이 즉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없이는 회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내 요원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이란 측의 요청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박준혁을 봤어요. 그는 대표단 쪽을 보지 않고 회담장 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박준혁에게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옆구리에 낀 채 회담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나는 그 닫힌 문을 보면서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25년 넘게 외교 현장에 있으면서 협상 테이블 밖에 서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문 밖에 세워진 셈이었어요. 대표단은 그늘 아래로 이동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모래바람이 발끝을 스치는 걸 느꼈어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햇볕이 기울기 시작할 무렵 회담장 문이 열렸어요. 박준혁이 나왔는데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가며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그는 대답 대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흑백에 가까운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바다 위 선박과 사람들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20년 전 페르시아만 해적 사건 당시 기록입니다. 나는 사진을 다시 봤어요. 침몰 직전에 민간 선박이 보였고 그 옆에 한국 구축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구조 장면이었어요. 박준혁이 계속 말했어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소년이 지금 이란 최고 안보회의 의장입니다. 나는 사진에서 눈을 들어 그를 봤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다면 미국은 이 사실을 20년 동안 전혀 몰랐다는 뜻이었는데 그게 더 불편하게 걸렸어요. 회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이란 측과 추가 면담 일정을 잡았고 나는 그 내용을 워싱턴에 보고하려고 위성 전화를 꺼냈어요. 그 순간 해협 쪽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통과 중이던 유조선이 또다시 공격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십 명이 실종됐고 현장은 혼란 상태라고 했습니다. 나는 위성 전화를 쥔 채 잠깐 멈췄어요. 회담이 진전을 보이려던 순간에 정확히 맞춰 공격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즉시 이란 소행이라는 발표가 나왔고 군부가 공습 준비를 시작했다는 보고가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대표단 선임이 내 옆으로 오더니 말했어요. 이제 됐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준혁이 스마트폰으로 현장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는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같은 화면을 봤는데 폭발 지점과 방향이 이상했어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이 공격은 누군가 협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한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그를 봤어요. 근거 없는 말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이란의 공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영상을 보던 눈빛이 계속 걸렸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은 채 화면을 분석하는 눈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어요. 증명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박준혁이 영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공격받은 유조선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무모한 건지 아니면 진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건지 그 순간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반대할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공격받은 현장은 아직 통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미 해군이 경계를 치고 있었으며 민간인 접근 자체가 통제 구역이었어요. 그런데 반대할수록 시간이 줄어든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미 이란 소행이라는 발표가 나간 상태였고 군부의 공습 준비는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나는 결국 해군 지휘관에게 연락해 접근 허가를 받아냈고 박준혁과 함께 헬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 위에 검은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먼저 들어왔는데 기름 타는 냄새와 함께 금속이 녹는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헬기 창밖으로 유조선을 내려다봤어요. 갑판 중앙부가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고 선체 외벽은 검게 그을려 있었으며 구조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갑판 바닥이 발밑에서 뜨거웠고 구조대원들의 무전소리와 발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미 해군 현장 지휘관이 다가왔어요. 그는 나를 알아봤고 박준혁을 한번 훑어보더니
표정에서 의아함이 읽혔습니다. 폭발 흔적 분석 결과를 물었더니 그가 말했어요. 이란제 폭약과 유사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는 이란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준혁은 현장 지휘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갔어요. 그는 갑판을 가로질러 선체 안쪽으로 내려가는 입구를 찾아냈습니다. 구조대원이 막아서려 했는데 내가 옆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했어요. 기관실로 내려가는 통로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켜져 있었고 통로 벽면은 열기로 달아올라 있었으며 바닥에는 물과 기름이 뒤섞여 있었어요. 박준혁은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뒤를 따르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 걸음이 빠르지 않았고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으며 방향이 명확했어요. 처음부터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기관실 깊숙한 곳에서 박준혁이 멈췄어요. 그는 손전등으로 벽면 구석을 비추더니 쪼그려 앉았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같은 방향을 봤는데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가 잔의 일부를 걷어내자 금속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보다 조금 작았고 표면이 특이하게 가공되어 있었으며 색깔이 주변 선체의 재질과 달랐어요. 박준혁이 그것을 집어들더니 천천히 돌려봤습니다. 나는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는 잠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표면을 다시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이란군이 사용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금속 조각을 다시 봤어요. 어떻게 아냐고 물었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재질과 가공 방식이 다릅니다. 설명이 짧았는데 즉흥적인 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그 조각을 증거 봉투에 담으면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관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는데 구조대원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격이 달랐어요. 빠르고 낮게 움직이는 소리였고 수가 여럿이었습니다. 박준혁도 멈췄어요.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움직였어요. 나는 뒤를 따르며 손으로 허리춤을 짚었는데 무기가 없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릴 때 해군 지휘관이 무장을 요구했고 나는 민간 선박이라는 이유로 거절했었어요. 그 결정이 이 순간 발목을 잡았습니다. 통로를 돌아 나오는 순간 무장한 인원들이 앞을 막았어요.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손에 든 것이 확실히 보였어요.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좁은 통로에서 소리가 증폭됐고 금속 벽면에 총탄이 박히는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나는 몸을 낮춰 이동했어요. 박준혁은 증거물이 든 가방을 등에 메고 반대쪽 통로로 빠져나갔어요. 괴한들의 움직임이 가방을 향하고 있다는 걸 그 순간 알아챘습니다. 증거를 노리고 있었어요. 박준혁이 불길이 남아있는 구역 쪽으로 뛰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쪽으로 따라가려 했는데 통로 하나가 막혀 있어 우회해야 했어요. 몇 분이 지났습니다. 체감상 훨씬 길게 느껴졌어요. 갑판 위로 올라왔을 때 박준혁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가방은 어깨에 있었어요. 팔에 화상 흔적이 보였고 숨이 가팠지만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나는 그 동작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증거를 지켰다는 뜻이었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온 건 배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금속 조각은 중동 어떤 나라에서도 사용 기록이 없는 특수 제작품이었어요. 군용 규격이 아닌 민간 특주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결과를 읽으며 이란 소행이라는 발표가 머릿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워싱턴의 공습 준비는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헬기로 돌아오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준혁도 말이 없었습니다. 바다를 내려다보며 보고서를 다시 읽었는데 읽을수록 머릿속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중동 어디에도 없는 특수 제작품이라는 결론은 이란 배후설을 흔드는 동시에 그렇다면 누구냐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 질문에 답할 데이터가 없었어요. 박준혁이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가야 합니다. 나는 왜냐고 물었어요. 그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래전 한국이 중동 국가들과 함께 구축한 감시망이 있습니다. 미국도 존재를 모르는 시스템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그를 봤어요. 미국이 모른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나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 뒤따랐어요. 직접 참여했습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지금 당장 확인할 방법도 없었으며
그가 틀렸던 게 아직 없다는 사실이 머릿속 어딘가에서 계속 걸렸어요. 아랍에미리트 사막 외곽 시설에 도착한 건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외관은 평범한 물류 창고처럼 보였어요. 건물 외벽은 모래색이었고 특별한 표식이 없었으며 주변에 차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공기가 달랐어요. 냉각장치 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고 건물 안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박준혁이 출입 패널에 코드를 입력했어요. 나는 그 옆에서 그가 코드를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했는데 손이 망설이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서버렉이 천장까지 줄지어 있었고 모니터들이 켜진 채 데이터를 흘리고 있었으며 공간 전체가 낮은 기계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시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이 몰랐다는 게 정말 가능한 건지. 박준혁이 메인 콘솔 앞에 앉아 접속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열리기 시작하자 그 양이 방대했어요. 해협 상공을 지나간 모든 비행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선박 이동 경로와 교차, 데이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특정 날짜를 입력했어요. 첫 번째 유조선이 공격받은 날이었습니다. 화면에 무인기 경로 기록이 떴어요. 나는 그 경로를 따라가며 시선이 멈추는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경로는 이란 군기지 방향이 아니었어요. 공해상이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한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었는데 그 좌표에 있는 것은 군사시설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선박이었어요.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이란이라는 결론이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이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박준혁이 데이터 복사를 시작했어요. 나는 그 옆에서 화면을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복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서버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화면 상단에 붉은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외부 접속 시도였어요. 박준혁의 손이 빨라졌어요. 나는 해킹 공격이라는 걸 직감했는데 이 시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미국에도 없다면 지금 접속을 시도하는 쪽이 누구냐는 문제가 생겼을지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경고음이 더 빠르게 울리기 시작했고 화면 일부가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이 복사 명령을 강제로 실행했는데 데이터 일부가 손실됐어요.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일부입니다. 전체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핵심이 남아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빠져나와 화면을 확인했을 때 확보된 영상에서 선박의 국적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삭제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빈칸을 보며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적이 삭제됐다는 건 누군가 처음부터 이 기록을 지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공격이 즉흥적인 게 아니라 사전에 설계됐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박준혁이 노트북 화면을 닫으며 말했어요. 배후 세력이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국제 조직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창고 외벽을 봤습니다. 사막바람이 모래를 낮게 날리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 시설이 아까와 똑같이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안에서 본 것들이 겹쳐졌어요. 국가가 아니라는 말이 맞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추적하던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쟁을 막으려면 훨씬 더 깊은 곳을 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이 멈추지 않았어요. 워싱턴에 도착한 건 몇 시간 뒤였습니다. 나는 백악관 상황실로 곧장 들어갔어요. 옷이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았고 머리카락에서 바닷물 냄새가 났습니다. 상황실 안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준혁이 방수 케이스를 열고 데이터를 분석팀에 넘겼어요. 나는 그 옆에 서서 화면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데이터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유조선 공격 명령 기록, 공격 좌표, 타이밍,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이 순서대로 화면에 올라왔습니다. 분석팀장이 자금 흐름 도표를 확대하며 말했어요. 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동일한 계좌 네트워크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했습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나는 그 도표를 보면서 처음으로 이 사태의 설계자가 전쟁을 원했던 게 아니라 전쟁 직전 상태를 원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시장이 닫히지만 전쟁 직전 상태가 유지되면 유가는 계속 오르고 수익은 계속 쌓였어요.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면 볼수록 결정적인 것 하나가 없었습니다. 배후 인물의 이름이었어요. 자금 흐름은 추적됐지만
그 흐름의 출발점이 되는 인물이 데이터 어디에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분석팀장에게 최종 수신처를 추적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려는 순간 상황실 경보음이 울렸어요. 또 다른 유조선이 공격받았다는 보고였습니다. 수백 명의 선원이 바다에 빠졌다는 말이 뒤따랐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불타는 선박이 나타났고 검은 연기가 다시 수백 미터 상공으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타이밍이 또 맞아떨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온 직후 공격이 발생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선박에 침투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데이터가 확보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합참 의장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목소리가 낮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무게가 있었어요. 나는 데이터를 가리키며 배후가 이란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참 의장이 나를 보며 말했어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확실성 없이 공습을 막으려 한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성을 만들려면 배후 인물의 이름이 필요했고 그 이름이 아직 없었어요. 대통령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자리에 앉았어요. 나는 확보한 데이터를 다시 보고했습니다. 자금 흐름, 공격 타이밍 일치, 배후가 국가 조직이 아닌 국제 네트워크일 가능성까지 순서대로 말했어요. 대통령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추적 중입니다. 대통령이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24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48시간을 줬을 때와 달랐습니다. 이번엔 여지가 없는 목소리였어요. 24시간 안에 이름을 가져오지 못하면 공습을 승인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박준혁을 봤어요. 그는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화면 한쪽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내가 보고를 하는 동안에도 그 방향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삭제된 데이터 복구 화면이었어요. 분석팀이 선박에서 확보한 데이터 중 손실된 부분을 복구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방을 나간 뒤 나는 박준혁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삭제된 기록 일부가 복구됐습니다. 나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공격 직전마다 동일한 위성통신 신호가 발생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신호 발신 위치를 추적한 결과가 화면 하단에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읽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발신 위치가 워싱턴과 연결된다는 흔적이었습니다. 내부 협조자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건 지금 이 상황실 안에서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통신 신호의 출처를 더 정확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24시간이라는 숫자를 떠올렸어요. 그 시간 안에 이름을 찾아야 했고 워싱턴 안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 했으며 그 두 가지가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나는 박준혁에게 말했어요. 통신 신호 출처를 직접 추적하러 가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데이터 추적은 예상보다 빨리 결론을 냈어요. 워싱턴 내부의 신호 출처는 특정 민간 컨설팅 회사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국방부 여러 고위직과 계약 관계였어요.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사막 외곽 비밀 회합 장면이었어요. 공격 승인과 관련된 발언이 담겨 있었고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을 상황실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이미 FBI 조사 대상이었고 상황실 출입 권한도 제한된 상태였으며 공식 채널로 연락을 시도하면 신호가 추적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박준혁의 별도 통신 장비로 대통령 비서실에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비서실 담당자는 내 이름을 확인하더니 연결을 차단했습니다. 2번 더 시도했어요. 2번 다 같은 결과였어요. 누군가 내 이름 자체를 접근 불가 목록에 올려놓은 거였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어요. 영상을 직접 공개합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공개가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건 맞았어요. 그런데 공개하는 순간 배후 세력이 영상의 신뢰성을 공격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작이라고 주장할 거였어요. 공습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영상 하나를 두고 진위 논쟁이 벌어지면 그 시간 동안 미사일이 날아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막다른 곳에 몰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통신 장비에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박준혁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나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이란 최고 안보회의 의장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통신 장비를 다시 봤어요. 이란 최고 안보회의 의장이 직접 박준혁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말이었습니다. 연결했어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낮고 침착했습니다. 박준혁에게 말했어요. 페르시아어였는데 박준혁이 내게 통역했습니다. 20년 전 구조작전 기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 속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준혁의 표정이 변했어요. 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의장이 계속 말했어요. 박준혁이 천천히 통역했습니다. 20년 전 페르시아만에서 침몰 직전에 민간 선박을 구한 한국 해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 장교의 이름이 박준혁의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박준혁을 봤어요.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눈이었어요. 의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란이 박준혁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외교적 신뢰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구한 사람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통신이 끊겼어요. 공간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박준혁을 봤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다렸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어요. 어느 정도는 짐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쪽에서 복무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연결이 여기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 왜 서울에서 출발할 때부터 흔들리지 않았는지 이해가 됐어요.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무언가의 연장선에 있었던 거였어요.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6시간이었어요. 나는 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백악관으로 직접 들어가야 합니다. 그는 나를 봤어요. 체포 대상이 백악관에 잠입하겠다는 말이었는데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어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야간 경비 교대 시간을 이용하면 석관 북쪽에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25년 동안 그 건물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만에서 이란 대표단과 화상 연결을 준비하겠습니다. 당신이 상황실 안에서 영상을 송출하는 순간 오만에서 이란 측이 직접 배후 세력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방식입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겁니다. 나는 그 계획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박준혁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짧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늘 짧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말이 지금까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어요. 나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워싱턴 방향이었어요. 백악관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차를 3블록 떨어진 골목에 세웠어요. 엔진을 끄자 주변이 조용해졌는데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압박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사막에서는 바람 소리가 있었고 바다에서는 파도 소리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도시의 밤 소리였어요. 익숙한 소리였는데 오늘은 낯설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한번 훑었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목 끝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그 빛 바깥으로 걸었어요. 백악관 석관 외벽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25년을 이 건물에서 일했어요. 정문으로 들어오고 정문으로 나간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야간 경비 교대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대가 이루어지는 동안 석관 북쪽 창문 하나가 완전히 잠기지 않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보안팀에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미루다가 잊어버린 것들 중 하나였는데 지금 그게 쓸모가 생겼습니다. 경비 교대가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몸을 낮추며 외벽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창문에 손을 대자 예상대로 걸쇠가 완전히 잠기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냉방 공기가 한꺼번에 덮쳤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야간 조명이 켜져 있었고 바닥이 반들거렸으며 멀리서 경비 요원의 발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나는 그 발소리 간격을 기억하며 이동했어요. 상황실까지 가는 경로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수백 번 걸어온 복도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익숙한 복도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코너를 돌았을 때 경비 요원 하나가 보였어요. 나는 즉시 벽에 붙었습니다. 요원이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숨을 참았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시 움직였어요. 상황실 문 앞에 도달한 건 건물에 들어온 지 2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나는 잠깐 문 앞에서 멈췄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가 진행 중이었어요.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고 군 수뇌부의 목소리도 들렸으며 공습 최종 준비 단계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어요. 상황실 안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어요. 대통령이 나를 봤고 합참의장이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문 옆에 있던 경호 요원 2명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나는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20초만 주십시오. 요원들이 내 팔을 잡으려 했는데 나는 이미 확보한 저장 장치를 꺼내 상황실 중앙통신 패널에 연결했어요. 요원 1명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잡힌 채로 패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재생 명령을 입력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상황실 안 든 사람이 화면을 봤습니다. 요원이 내 팔을 잡은 채 멈췄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유조선 공격 명령 기록이 먼저 나왔어요. 날짜와 좌표와 공격 방식이 순서대로 펼쳐졌습니다. 그 다음 자금 흐름 도표가 나왔어요. 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이동한 대규모 자금의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비밀 회합 영상이 시작됐어요. 화면 속 인물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합참의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조작이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나는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핵심 인물이 직접 발언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공격 승인과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화면 속 인물의 얼굴이 확대됐습니다. 상황실 안에서 그 얼굴을 알아보는 표정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합참의장이 다시 조작이라고 말하려는 순간 상황실 대형 모니터 한쪽이 별도로 켜졌습니다. 화상 연결이었어요. 오만에서 박준혁이 연결한 이란 대표단 화면이었습니다. 이란 최고안보회의 의장이 직접 화면에 나타났어요. 나는 그 화면을 보며 박준혁이 해냈다는 걸 알았습니다. 타이밍이 정확했어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통역이 상황실 안에 울렸어요. 이란은 유조선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이란도 알고 있습니다. 화면 속 의장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20년 전 바다에서 구조된 소년이 지금 이 화면 안에서 직접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합참의장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화면을 번갈아 봤어요. 영상 속 인물과 이란 의장을 교차해서 봤습니다. 나는 그 시선의 방향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계산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황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현장 영상이었습니다. 미군 구축함과 이란 경비정이 동시에 공격받는 장면이 나타났어요. 배후 세력이 마지막 수단을 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증거가 공개되는 순간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양측을 동시에 공격해서 전쟁이 시작되게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나는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저 공격은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이란이 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지금 이 순간 전쟁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저 화면 안에 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실시간 화면 속 해협에서는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합참의장이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전투기들이 연료 한계에 도달합니다. 나는 그 말이 압박이라는 걸 알았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압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경호 요원이 아직 내 팔을 잡고 있었어요. 힘이 조금 빠진 게 느껴졌지만 놓지는 않았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영상이 여전히 재생되고 있었어요. 오만의 화상 화면에서 이란 의장이 말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통역이 따라갔어요. 이란 측이 확보한 독자적인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격의 발신 경로를 이란 측에서도 역추적했고 그 경로가 이란 군기지가 아닌 제3의 지점으로 이어진다는 기록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상황실 안에서 그 말을 듣는 표정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자국의 배후가 아님을 주장하는 건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역추적 경로를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는 건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의장에게 직접 물었어요. 그 기록을 지금 공유할 수 있습니까?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 옆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기 시작했어요. 분석팀이 그것을 받아서 열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화면을 보더니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와 발신 경로가 일치합니다. 독립적으로 추적한 두 경로가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합참의장이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박준혁이 연결한 호르무즈 해협 상공 실시간 영상이 상황실 한쪽에 새로 떴어요. 드론 영상에 선박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해협 한복판을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박에서 발사체가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미군 구축함 방향이었고 동시에 이란 경비정 방향이기도 했어요. 한 선박에서 양측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실시간이었습니다. 조작이라는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합참의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그 동작을 봤어요. 싸움을 내려놓는 동작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분석팀장에게 물었어요. 저 선박이 무인 공격선인지 확인하십시오. 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몇 초가 지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자동 항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무인 선박입니다. 대통령이 나를 봤어요. 나는 그 시선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저 선박을 무력화하면 공격이 멈춥니다. 대통령이 합참의장에게 전투기 회항을 명령했습니다. 합참의장이 일어서며 명령을 전달했어요.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항 명령이 전달되는데 3분이 걸렸어요. 전투기들이 방향을 바꿨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미사일 발사가 중단됐다는 보고도 이어졌어요. 상황실 안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오만 화면을 봤어요. 박준혁이 화면 안에 있었습니다. 이란 의장 옆에 앉아 있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이 사람이 20년 전 아버지가 시작한 것을 오늘 여기서 완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연결이 끊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호 요원이 내 팔을 놓았어요. 나는 그제야 팔에 힘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상황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이 보였어요. 불빛이 가득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불빛이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사람들은 오늘 밤 전쟁이 10분 앞에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할 거였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만 비밀 회담장은 며칠 전과 같은 건물이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미국 대표단이 문 밖에 서 있었고 박준혁 혼자 안으로 들어갔으며 나는 사막 열기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회담장 안에 5나라 대표단이 앉아 있었고 이란 측 대표도 테이블에 있었으며 나는 그 자리에 미국 대표로 앉아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4일 만에 재개방됐어요. 국제 유가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아시아 증시가 반등했으며 언론은 전쟁 위기가 해소됐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 보도들 어디에도 박준혁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담이 시작됐어요. 미국과 이란 간 간접 협상 재개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배후 세력의 핵심 인물이 신병 확보된 이후 양측 모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명분이 생겼어요. 나는 회담 내용을 따라가면서도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회담장 한쪽 구석에 박준혁이 앉아 있었어요. 공식 대표단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회담장 가장자리 의자였어요. 넥타이는 여전히 약간 비틀어져 있었고 손에는 서류 한 묶음이 들려 있었으며 회담 진행 내용을 듣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 서울 대사관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장면이 겹쳤어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회담이 중반을 넘어갈 무렵 이란 최고안보회의 의장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오래된 금속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나는 그 상자를 봤습니다. 표면이 녹슬어 있었고 경첩이 낡았으며 잠금 장치가 단순한 구조였어요. 의장이 박준혁을 불렀습니다. 박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의장이 그에게 상자를 건넸습니다. 회담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박준혁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사진과 문서가 들어있었는데 사진은 오래된 것이었고 문서는 여러 장이었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20년 전 구조작전 당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다른 문서들이 있습니다. 박준혁이 문서를 꺼내 첫 장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의장이 계속 말했어요. 20년 전 구조된 민간 선박이 단순한 상선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정보를 운반하던 배였습니다. 그 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배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가 문서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번 사태의 전체 구조가 다시 그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 유조선 연쇄 공격이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이어진 사건의 연장이었어요. 배후 세력이 20년 전에도 존재했다는 뜻이었고 그때 차단되지 않은 것들이 지금 여기까지 이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두 번째 장을 넘겼어요. 나는 그 옆에서 같은 방향을 봤습니다. 문서 안에 이름들이 있었어요. 20년 전 그 배와 연결된 조직의 구성원 명단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름들을 훑다가 한 곳에서 손이 멈췄어요.
이번 사태에서 신병이 확보된 핵심 인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도 같은 조직 안에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 사람이 20년 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고 20년 동안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여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문서에서 눈을 들었어요. 회담장 창밖으로 사막이 보였습니다. 맑고 넓었어요. 며칠 전 밤에 저 사막 어딘가에서 무장 차량이 우리를 쫓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사막이었습니다. 의장이 말을 이었어요. 이번 위기는 해결됐지만 그 문서 안에 있는 조직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 거대한 진실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감이 맞았습니다. 박준혁이 상자를 닫으며 의장에게 말했습니다. 페르시아어였는데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준혁이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때 무엇을 지켰는지 이제 알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0년 전 바다에서 한 사람이 한 일이 20년 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거대한 계획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이유가 20년을 버텼어요. 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대표단들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악수가 이어졌으며 복도로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박준혁과 함께 회담장을 나섰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그는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걸음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야죠. 짧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늘 짧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말이 늘 맞았어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나는 금속 상자에서 꺼낸 문서 복사본을 봤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고 기내가 조용했으며 승객 대부분이 자고 있었어요. 나는 그 조용함 속에서 문서를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이번 사태가 끝이 아니라는 게 선명해졌어요. 20년 전 그 배에서 시작된 것들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문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 좌표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중동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지역이었는데 그 좌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자리에서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이것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점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문서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지금쯤 서울행 비행기 안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넥타이가 여전히 비틀어져 있을 거였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묶음이 들려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서류 안에는 다음에 해야 할 것들이 있을 거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는 끝나기 전에 이미 다음을 보고 있을 거였어요. 두렵지 않냐고 스스로에게 물으면 조금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다음이 기다려졌어요. 그 감각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사막에서, 바다에서, 백악관 복도에서 함께 움직였던 장면들이 겹쳐졌습니다. 그 장면들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서의 마지막 좌표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음 이야기는 그 좌표가 열리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